발밑에서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심을 알 수 없는 검은 압록강 물이 장단지까지 차올랐죠. 영하 20도. 칼날 같은 물결이 살을 베는 듯 했지만 그 뼈를 깎는 고통보다 제 가슴을 더 미어지게 했던 건 칠흑 같은 어둠 저편 등 뒤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제 7살 배기 딸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엄마, 가지마. 엄마 가지마. 나 두고 가지마.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작고 뜨거운 몸을 부둥켜 안고 제발 미안하다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빌게요. 내가 다 잘못했다고 제발 울부짖고 부탁드립니다. 싶었습니다. 내 감사합니다. 목숨을 정말 내어주고서라도 그 아이의 다시 한번 손을 할게요, 다시 제발. 잡고 싶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그 순간 강 건너편 북한군 초소에서 서치라이트의 시퍼런 불빛이 수면 위를 날카롭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윙 서치라이트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니 제 심장 박동이 콩닥콩닥하고 빨라지는 느낌이었고 어둠 속에 엎드려 있던 브로커가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제 뒷덜미를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돌아보지 마라. 지금 돌아보지 멈추면 마라. 다 죽어. 빨리 건너라. 저는 짐승처럼 혀를 깨물었습니다. 입술 사이로 비릿한 피가 흘러내렸지만 쏟아지는 눈물을 삼키며 다시 칠흑 같은 어둠 속 강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내 딸을 버린 게 아니다. 살기 위해, 아니, 살아서 다시 내 딸을 데리러 오기 위해 나는 지금 지옥의 강을 건너는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수천 번 최면을 걸며 저는 살얼음판 위를 기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기구하고 애달픈 인생 이야기를 목소리로 전해드리는 사연 이야기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매일 누리는 따뜻한 밥 한 끼와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피와 눈물로 얼룩진 3,000km의 생사를 넘나드는 여정이었음을 보여주는 한 어머니의 실화입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 자식을 버려야만 했던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선택을 강요받은 어머니의 눈물겨운 탈북기.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얼어붙은 강을 건너고 그림자로 살아야 했던 날들. 그 잔혹하고도 처절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2010년 11월 함경북도의 한 작은 마을.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일찍 찾아왔고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남편은 3년 전 벌목장에서 나무에 깔려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고 제 곁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7살 딸, 애니 하나뿐이었죠. 배급이 끊긴 지는 이미 10수년 전. 장마당에서 낡은 옷 가지며 옥수수를 떼다 팔며 하루하루 연명했지만 그마저도 장사가 안 되는 날엔 맹물로 끓인 멀건 옥수수 죽 한 그릇으로 딸아이와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재앙은 소리 없이 찾아왔습니다. 영양실조로 늘 잔병치레를 하던 은희가 심한 독감에 걸린 겁니다. 처음엔 그저 열이 좀 나는가 싶었는데 며칠 뒤부터는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서 쌕쌕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아이를 둘러업고 십리 길을 걸어 진료소에 갔지만 의사는 체온계 한 번 제대로 대보지 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항생제가 없소. 장마당에 가서 중국산 페니실린이라도 구해 먹이시오. 이대로 두면 며칠 못 넘길 거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마당 구석에서 몰래 중국산 약을 파는 장사꾼을 찾아갔지만 그들이 부르는 약값은 제 한 달치 생활비의 10배가 넘었습니다. 저는 그 제발 자리에서 도와주세요. 무릎을 빌게요. 꿇고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이 좀 살려달라고 약 한 감사합니다. 알만 정말 먼저 감사합니다. 주면 평생 종살이를 다시 해서라도 한번 할게요, 갚겠다고 바짓가랑이를 제발 도와주세요. 붙잡고 이렇게 매달렸습니다. 제발. 하지만 돌아오는 건 매몰찬 발길질 뿐이었죠. 집으로 돌아와 텅 빈 찬장을 뒤졌습니다. 숟가락 하나, 낡은 냄비 하나까지 모두 들고 나가 팔았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심지어 길거리에 주저앉아
제 머리카락을 잘라 팔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피눈물을 흘리며 뛰어다녔지만 은희의 숨소리는 점점 더 가빠져만 갔습니다. 펄펄 끓는 열에 들떠 허공에 손을 휘젓는 아이를 안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평소 중국을 오가며 보따리 장사를 하던 이웃집 영옥 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제 참혹한 몰골과 다 죽어가는 은희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련아, 너 이러다 은희 진짜 잃는다. 내 말 잘 들으라우. 지금 중국 단둥 쪽에 일손이 모자라서 조선족 식당에서 몰래 사람을 구한다더라. 거기 가서 딱 한 달만 설거지하고 청소하면 은희 약값은 물론이고 너희 무녀 1년치 떼거리 식량을 쥐고 올 수 있어. 내가 선을 대줄 테니 강 한 번 건너자. 중국. 강만 건너면 된다는 그 말. 하지만 그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국경 경비대에게 들키면 그 자리에서 총살을 당하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일. 더 큰 문제는 은이었습니다. 아픈 아이를 업고 그 험한 강을 건널 수는 없었습니다. 가다가 아이가 울기라도 하면 일행 모두가 몰살당할 테니까요. 언니, 우리 은희, 이 아픈 애를 어떻게 떼놓고 가요? 나 죽으면 우리 은희는 어떡하라고요? 이 미련한 년아, 내가 여기서 굶어 죽으나 강 건너다 총 맞아 죽으나 매한가지야. 하지만 강을 건너면 은희를 살릴 희망이라도 있잖아. 약 못 구하면 저 아이 내일 모레 죽어. 영옥 언니의 일갈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맞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내 새끼의 숨이 끊어지는 걸 보느니 차라리 총에 맞아 죽는 게 나았습니다. 저는 밤새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결심했습니다. 지옥불에 떨어지더라도 중국에 가서 내 딸 살릴 약을 구해오겠다고. 며칠 뒤 저는 은희를 등에 업고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눈먼 친정어머니는 제 발소리만 듣고도 불길한 예감을 하셨는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수연아, 너 어디 가려느냐? 그 무서운 강을 건너려느냐? 어무이. 한 달만, 딱 한 달만 은희 부탁해요. 나 살아서 돌아올게. 은희 약 구해서 무조건 살아올 테니까 우리 은희 숨만 붙어있게 해주세요. 저는 짐보따리에서 낡은 겨울 손바지 하나를 꺼내 어머니 손에 쥐어 드렸습니다. 그것이 제가 남길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밤이 깊어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방바닥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는 은희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는 열에 들떠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제 옷깃을 작은 손으로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은희야, 우리 강아지, 엄마 말 잘 들리지? 엄마가 저기 멀리 가서 우리 은희 낫게 할 약 구해올 거야. 딱 밤 10번만 자고 일어나면 엄마가 은희 좋아하는 쌀밥에 고기 반찬 해서 올게. 그러니까 할머니 말씀 잘 듣고 꼭 이겨내야 해. 알았지? 아이는 무언가 직감한 듯 제 옷깃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가지 마. 나 안 아파. 밥 안 먹어도 돼. 엄마, 나 두고 가지 마. 가슴이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손을 억지로 떼어내는데 그 작은 손가락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주먹으로 입을 틀어막고 도망치듯 친정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등 뒤로 엄마 하고 부르는 은희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눈 덮인 산길을 따라 계속해서 메아리 쳤습니다. 영옥 언니, 저, 그리고 젊은 청년 2명. 이렇게 4명이 국경의 한 산기슭에 숨어 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압록강의 강바람은 수만 개의 바늘이 되어 얼굴을 찔렀습니다. 밤 11시 브로커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입에는
칼을 물고 있던 그는 눈빛 하나로 우리를 제압했습니다. 내 발자국만 따라 밟으라오. 기침 소리 하나, 돌멩이 차는 소리 하나 나면 내가 먼저 너희들 목을 딸 거니까. 우리는 숨을 죽인 채 갈대밭을 기어 강둑으로 다가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압록강은 거대한 검은 아가리를 벌린 괴물 같았습니다. 겨울이라 강이 얼긴 했지만 가운데 물살이 샌 곳은 아직 얼음이 얇아 듬성듬성 검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밧줄 하나에 서로의 허리를 묶고 강으로 들어섰습니다. 첫 발을 디디는 순간 얇은 얼음이 쩍 갈라지며 발목 위로 얼음물이 밀려들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한 추위. 다리가 마비되어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강의 중간쯤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가장 앞서가던 청년이 얼음판을 잘못 디뎠습니다. 우드득 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얼음이 푹 꺼졌고 청년은 순식간에 허리까지 물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헉! 살려! 청년이 허우적거리며 소리를 내자 고요하던 북쪽 초소에서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미친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발각됐다. 뛰어.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동시에 강 건너 초소에서 서치라이트 불빛이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밝게 우리를 비췄습니다. 탕, 탕, 탕. 고막을 찢는 총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물에 빠졌던 청년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물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제 몸에 묶여있던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졌고 저는 얼음판 위로 고꾸라졌습니다. 총알이 귓가를 스치며 얼음에 박혀 파편이 튀었습니다. 영옥 언니가 허리에 밧줄을 칼로 끊어내며 저를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두 발로 걸을 수가 없어 마치 짐승처럼 네 발로 얼음판을 기었습니다. 무릎이 깨지고 손톱이 다 빠져나가 피범벅이 되었지만 아픔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살아야 한다. 살아서 은희 약을 사 가야 한다는 미친 생각뿐이었습니다. 얼마나 기었을까요? 얼음이 끝나고 딱딱한 흙바닥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갈대밭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영옥 언니와 브로커, 그리고 저. 세 사람만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 맛이 났습니다. 고개를 돌려 제가 건너온 검은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강 저편 어딘가에 열에 들떠 저를 애타게 찾고 있을 내 딸 은희가 있었습니다. 저는 젖은 흙바닥에 얼굴을 묻고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살았습니다. 기어코 그 지옥 같은 강을 건너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제 약을 구해서 다시 돌아갈 날만 남았다고 하늘을 향해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발을 디딘 이 중국 땅이 차라리 총에 맞아 죽는 게 나았을지도 모를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두 번째 지옥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우리를 반갑게 맞이한 중국인 브로커의 눈빛은 사람을 구출한 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도축장에 끌려온 가축의 가격을 매기는 짐승의 눈빛이었습니다. 얼어붙은 압록강을 맨몸으로 기어 넘어왔을 때 저는 그곳이 지옥의 끝인 줄 알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이제 한 달만 식당에서 그릇을 닦으면 다 죽어가는 내 딸. 은희를 살릴 약값을 쥐고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온몸의 피를 얼어붙게 만든 건 압록강의 칼바람이 아니라 캄캄한 창고 안에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중국인 브로커들의 번들거리는 눈빛이었습니다. 식당 일이요. 약값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통역을 하던 조선족 브로커는 코웃음을 치며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눈앞에 번쩍 불이 튀며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입안이 터져 피가 흘렀지만 아픔보다 더 끔찍한 진실이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이 기막힌 애미나이 보라오.
식당, 약값. 야, 이년아. 넌 강 건너는 순간 우리한테 팔린 물건이야. 내 목숨값이 단돈 5천 위안 약 90만 원이라고. 약값 구하고 싶어. 그럼 여기서 뼈가 부서지도록 일이나 해. 그렇습니다. 식당 취업은 처음부터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넜던 이웃집 영옥 언니는 그날 밤 영문도 모른 채 짐짝처럼 봉고차에 실려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수련아, 수련아. 제 이름을 부르며 멀어지던 언니의 단말마 같은 비명이 아직도 귓가에 선명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름도 신분도 없는 짐승이 되어 중국의 어느 깊은 산골 농장으로 팔려갔습니다. 압록강을 건너면 희망이 있을 줄 알았지만 신분증 하나 없는 탈북자에게 허락된 것은 짐승보다 못한 노예의 삶뿐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언제 공안경찰에게 붙잡혀 북송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오직 딸과의 약속 하나로 버텨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팔려간 곳은 중국 야오닝성의 끝자락, 인적조차 드문 외딴 돼지 농장이었습니다. 농장주는 한족 노인이었는데 탈북자들을 헐값에 사들여 노예처럼 부리는 악독한 인간이었습니다. 저의 하루는 새벽 4시 짐승의 배설물 냄새가 진동하는 축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수백 마리의 돼지우리를 치우고 꽁꽁 언 우물물을 길어와 사료를 끓였습니다. 고무장갑은 사치였습니다. 맨손으로 언 물을 만지다 보니 손등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매일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밥이라고는 돼지 사료로 쓰는 옥수수 가루를 거칠게 반죽해 쪄낸 빵 한 덩어리가 전부였습니다. 그것마저도 일이 서툴거나 농장주의 눈밖에 나면 굶기 일쑤였죠. 하지만 몸이 부서지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가슴을 톱으로 썰어내는 듯한 진짜 고통은 바로 흘러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딱 밤 10번만 자면 올 거지? 강을 건너오던 날 숨을 헐떡이며 묻던 7살 딸 은희와의 약속. 어느덧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은희가 먹을 항생제는커녕 당장 제 손에 쥔 돈은 단 1위안도 없었습니다. 농장주에게 울며 매달려 보았습니다. 사장님, 제발 돈 조금만 주십시오. 북에 두고 온 내 새끼가 병들어 죽어갑니다. 딱 한 번만 돈을 보내게 해주시면 평생 개처럼 일하겠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찌으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가차 없는 몽둥이 찜질이었습니다. 돈, 내년 몸값이 얼마인 줄 알아? 넌 내 재산이야. 도망칠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공안에 신고해서 북송시켜 버릴 줄 알아. 통역을 하러 온 농장주의 지인이 서늘하게 내뱉은 그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엎드려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북송. 북한으로 다시 끌려간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은희를 살리려다 영영은이 곁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겁니다. 밤마다 얼어붙은 축사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북쪽 하늘을 보며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은희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제발 숨만 붙어 있어 다오. 몸의 고통보다 저를 더 미치게 한 건 바로 공안이었습니다. 중국 경찰인 공안에게 탈북자라는 사실이 들통나면 그날로 수갑이 채워져 압록강 다리를 건너 북한 보위부로 넘겨집니다. 어느 비 오는 늦은 가을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농장 앞마당에 요란한 트럭 엔진 소리가 멈춰 섰습니다. 농장주가 사색이 되어 달려와 자고 있던 제 머리채를 끌고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뒷마당에는 죽은 돼지들을 묻기 위해 깊게 파놓은 구덩이가 있었고 그 위를 더러운 볏짚과 널빤지가 덮고 있었죠. 들어가 숨소리라도 내면 넌 끝이야. 그는 저를 구덩이 속으로
냅다 밀어넣고 널빤지를 덮어버렸습니다. 구덩이 안은 썩은 피비린내와 오물 냄새로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쥐떼가 제 다리 위를 기어다녔지만 저는 입을 두 손으로 꽉 틀어막았습니다. 머리 위 불과 한 뼘도 안 되는 널빤지 위로 공안들의 묵직한 군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벅, 저벅. 발소리가 구덩이 위를 밟고 지나갈 때마다 널빤지 틈새로 흙먼지가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들키면 어떡하지? 수용소로 끌려가 죽게 되겠지. 안 돼. 나 죽으면 우리 은희는 진짜 고아로 굶어 죽고. 제발. 하느님 부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는 구덩이 바닥에 고인 오물의 얼굴을 처박은 채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기도했습니다. 공안들이 농장주를 다그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널빤지 틈새로 날카로운 플래시 불빛이 번쩍 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오줌이 치마를 적시는 줄도 몰랐습니다. 영원 같았던 10분이 지나고 마침내 트럭의 엔진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농장주가 널빤지를 치웠을 때 저는 구덩이 밖으로 기어 나오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사람의 발소리만 들어도 온몸이 경직되고 식은땀을 흘리는 병을 얻었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태양 아래로 나설 수 없는 그저 시궁창 속의 그림자였습니다. 농장에서의 짐승 같은 생활이 3년째 접어들던 해였습니다. 제 몰골은 이미 50대 노파처럼 변해 있었죠. 3년 동안 제 머릿속엔 오직 하나, 은희가 살았을까, 죽었을까 하는 피를 말리는 의문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농장주의 친척이라는 조선족 아주머니가 며칠 묵으러 왔습니다. 그녀는 다른 중국인들과 달리 밤늦게 축사해서 피고름이 난 손을 싸매고 우는 저를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쯧쯧. 불쌍한 애미나이. 북에 알을 두고 왔다지. 내가 한국으로 몰래 전화 연결해 주는 브로커를 하나 아는데 어떻게 연락이라도 한번 해볼 테야. 저는 아주머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제발, 제발 저희 친정집에 은희가 살아있는지만 알아봐 달라고요. 아주머니는 농장주 몰래 저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중국 내 점조직 브로커와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브로커를 통해 북한에 있는 친정집과 아슬아슬하게 통화가 닿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3년 만에 듣는 늙고 쇠약해진 친정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무이, 저 수련이에요. 어무이, 은희는. 우리 은희 살아있소.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숨 막히는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련아, 내가 살아있었구나. 은희는. 우리 은희는 살았어. 내가 떠나고 동네 사람들이 적선해준 약으로 겨우 숨만 돌렸어. 근데 애가 널 기다리다 지쳐서 이젠 눈도 잘 안 보이고 걷지도 못한단다. 어미가 자길 버렸다고 매일 문지방만 잡고 울어. 수화기를 쥔 제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아이가 살아있다는 안도감과 장님이 되어간다는 말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가 목매인 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수련아, 브로커가 은희를 데려다 준단다. 한국 돈으로 300만 원. 300만 원만 주면 은희를 살려서 압록강을 넘겨준대. 제발, 내 새끼 좀 살려다오. 통화는 거기서 끊어졌습니다. 한국 돈 300만 원. 제게는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 불가능한 돈이었습니다. 3년을 개처럼 일했지만 제게는 1위안의 돈도 없었습니다. 농장에 계속 있는 한 은희를 데려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핏물이 밴 고무장갑을 칼로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눈에서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퍼런 도끼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여기에 있으면 은희도 죽고 나도 죽는다. 돈을 벌어야 한다. 사람 취급을 받고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곳. 무조건 대한민국으로 가야 한다. 농장을 탈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걸리면 농장주에게 맞아 죽거나 공안에게 넘겨져 북송될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해 늦겨울 달도 뜨지 않은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농장주가 술에 취해 골아떨어진 틈을 타 부엌에 있던 식칼 하나를 품에 품고 축사 뒷벽을 넘었습니다. 농장에서 키우던 개가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에서 농장주가 욕설을 내뱉으며 문을 박차고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산속으로 뛰었습니다. 가시에 긁혀 얼굴이 찢어지고 언 땅에 미끄러져 무릎이 깨졌지만 고통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한국 돈 300만 원. 그 돈을 벌어 은희를 품에 안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며칠을 산속을 헤매며 썩은 나무 뿌리와 눈을 파먹으며 버텼습니다. 기적적으로 조선족 아주머니가 알려주었던 한국행을 돕는 종교 단체의 은신처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려면 중국을 가로질러 라오스와 태국 정글을 넘어야 합니다. 걸어서만 수천 킬로미터. 가다가 독사에게 물리거나 국경 수비대에게 총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가시겠습니까?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가겠습니다. 지옥 불을 걸어서 지나가라 해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중국의 끔찍했던 3년간의 노예 생활을 뒤로하고 또다시 목숨을 건 대탈출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중국 내륙을 가로지르는 며칠 밤낮에 숨 막히는 버스 이동. 그리고 눈앞에 나타난 건 끝을 알 수 없는 동남아시아의 아열대 정글이었습니다. 거머리가 피를 빨고 언제 어디서 수비대의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죽음의 밀림. 하지만 제 품 속에는 달고 다른 은희의 낡은 손바지 조각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부적이자 반드시 살아서 대한민국 땅을 밟아야만 하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과연 그녀는 이 무자비한 죽음의 정글을 무사히 건너 그토록 꿈에 그리던 자유의 땅, 대한민국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눈이 멀어가며 엄마를 기다리고 있다는 은희를 다시 품에 안을 수 있을까요? 다음 편 탈북 실화 2부 낯선 땅, 빛과 그림자, 피보다 진한 약속에서 수천 킬로미터의 정글을 뚫고 마침내 대한민국에 도착한 그녀가 마주하게 된 냉혹한 현실과 정착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은희 모녀를 향한 따뜻한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눈물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여러분의 사연 이야기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